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진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원 때는 실험을 주로 했었고요. 포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때 이제 실험했던 주제와 연관된 데이터 분석 쪽으로 자리를 잡았었고요. 그러면서 아예 그쪽으로 눌러 앉은 케이스입니다. 실험이랑 분석이랑 두 가지를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두 가지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공계에서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영상이고요. 대학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큰 범위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자면은 실험을 하는 쪽과 실험을 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는 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기계공학과도 그랬고요. 좀 멀게는 느껴지지만 순수과학 하시는 분들, 물리나 아니면은 바이오 쪽 하시거나 그런 분들도 크게 실험하는 쪽, 분석하는 쪽,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연구 주제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더라도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과 실험을 하지 않고 분석으로 연구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 때는 실험을 하긴 했는데 즐기면서 한다는 생각은 못 했거든요. 열심히는 했지만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긴 했는데 잘 즐기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연구실에 오면서 데이터 분석 쪽에 일을 하니까 제가 일을 즐기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비슷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서 진행을 해도 자기한테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역량을 100%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설사 역량을 100% 발휘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연구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 진로 결정 전이라면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서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옷을 골라 입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미 결정을 하셨다 하더라도 커리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진로를 조금씩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이미 발을 뗐어 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나한테 더 잘 맞는 길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는데 그만두고 딴 데를 알아봐라 이런 걸 부추기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얘기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쪽이 더 잘 맞나 저쪽이 더 잘 맞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험을 하는 것과 분석을 하는 거에 기본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실험은 여러분들이 과학자 하면 보통 떠올리실 이미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 기구가 가득한 랩에서 자신이 세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측정해보는 일, 그런 걸 보통 실험이라고 하죠. 이공계 가시면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물리, 화학 실험 그런 거 많이 하실 텐데 그런 거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실험 장비 잘 세팅해서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보고하고 이런 단계들이 실험하는 연구실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실험이 주된 연구 방법이긴 하지만 요즘에는 분석을 통해서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실험하는 대신에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전공했던 기계공학에서는 유체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서 CFD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구조의 강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구조 해석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일을 시작한 지 6년 반이 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실험 한 번 없이 컴퓨터 한 대로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공계 연구실 하면은 실험하는 걸 떠올리시는 것처럼 실험이 메인스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언가 이제 세상을 바꿀 만한 뛰어난 업적들은 보통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죠. 그 이유가 아무리 뛰어난 가설도 실험 없이 그거를 증명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의 가장 큰 장점은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해서 실험 결과를 내게 되면은 다른 연구를 통해서 그 실험을 반박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그 실험의 결과를 참으로 받아들이죠. 직접 측정해서 그렇다고 나왔으니까요. 반면에 분석의 경우 예를 들면 컴퓨터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컴퓨터 뒤편에서는 백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수식들의 계산을 통해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분석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실험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새로운 차가 나왔을 때 공기 저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하고 싶다.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커다란 풍동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물에 가까운 자동차 모형이 필요하고 아주 세찬 바람을 앞에서 불어서 직접 측정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하지만 CFD를 통하면은 컴퓨터 안에다가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가상의 자동차 모형을 만들어서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분석의 가장 큰 장점은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건데 단점은 그 계산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밸리데이션이 필요합니다. 실험할 때는 측정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장치에 오류가 있지 않는 한 그 측정 결과를 받아들이죠. 하지만 분석의 경우에 내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했을 때 그것이 맞게 계산이 되고 예측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 결과에 기대야 합니다. 내가 모델로 예측한 값이 여러 상황에서 실험 결과와 잘 맞아 떨어질 때 그렇게 되면은 실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내 모델로 예측한 값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인건비와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툴에 필요한 라이센스 그 정도면은 연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 소프트웨어들을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발론티어로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열정적인 학생 한 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 한 대로 연구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장비를 구매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랩에 연구실에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고 있어야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제안서를 쓸 때 연구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들어가기 때문에 장비가 없이는 연구 프로젝트를 따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실험은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연구할 수 있는 레벨이 많이 달라집니다. 극단적인 예로 입자 가속기가 필요한 실험이다. 그러면 이제 입자 가속기가 있는 곳에서만 실험이 가능하겠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도 이제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비의 상당 부분이 이제 실험 기기를 구매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고요. 인건비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분석과는 달리 열정만으로 좋은 연구를 할 수는 없고요. 연구 지원을 잘 받아서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험하는 데 있어서는 실험 장비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커다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저는 대학원 때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큰 연구실에서 좀 편하게 연구하는 친구들이 좀 부러웠었어요. 모든 연구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실험을 하는 경우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이 되는 경우에도 실험 장비를 준비하고 세팅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실험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실험을 한 번만에 딱 끝내기는 어려워요. 한 번에 실험이 잘 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들에 있어서는 하루 이틀 단위로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단위로 측정하는 분야들도 있고요. 연구실이 크고 연구비가 충분한 경우에는 테크니션이라고 실험 장비 세팅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들을 고용하기도 해요. 그런 경우 이제 대학원생들은 실험 장비를 이렇게 세팅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만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 대학원에서 이제 테크니션까지 두기가 어려운 상태에서는 대학원생들이 매뉴얼 보면서 실험 장비들을 세팅을 해야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매뉴얼을 보면서 직접 고치기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실험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이런 실험 장비들이 고장나는 경우 이제 전문가들을 불러야 되는데요. 돈이 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부품들을 주문해서 대학원생들이 직접 고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부품을 주문을 하면은 배달 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두 달, 세 달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동안은 실험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답답하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실험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좀 더 커서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돼요. 특히나 이제 박사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실험 결과는 잘 안 나오고 장비는 고장나고 부품은 배달이 안 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난감하죠. 그러니까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서 실험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로 분석을 하는 경우 실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분석할 때도 물론 이제 해석 조건을 세팅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세스하고 그다음 결과를 내고 해석하고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실험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는 않아요.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값이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계산값이 이상하게 나와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험을 아예 시작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반해서
분석은 어쨌든 해볼 수는 있다는 점이 달라요. 분석하는 거의 장점은 꼭 정비례하진 않지만 내가 들인 노력만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는 거. 시간이 부족하면은 뭐 집에서 혹은 밤에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부품이 언제 올까 마냥 기다리는 실험이랑은 좀 다르죠. 연구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진행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험을 하는 경우에 실험을 세팅해서 결과를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실험 결과가 나오고 나면은 거기에 딸린 논문들이 몇 편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확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제 같은 측정값을 가지고서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보고 이제 해석을 좀 다르게 하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반면에 분석의 경우 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 편의 논문을 쓰는 것은 좀 어려워요. 열심히 분석해서 하나의 논문을 내고 또 다시 시작해서 다른 하나의 논문을 내고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실험보다 사이클이 좀 더 빠른 대신에 계속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특히나 실험도 물론 그렇긴 하지만 분석의 경우 매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스티피케이션을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험을 하는 경우에 대학원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랩에는 특정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로 진행할 수 있는 실험들을 고르게 되죠. 그래서 내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다른 랩으로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보통 비슷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 연구의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열정만 있으면은 새로운 분야를 언제든지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떤 주제든 다양한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 논문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익히고 그러고서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상대적으로 실험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 같아요. 물론 각 분야마다 연구 경험 및 지식을 무시할 수는 없긴 하죠. 제가 지금 진행하는 연구들도 물론 코어 부분에 있어서는 공통점들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 대부분들은 제가 박사과정 때는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이에요. 이미 둘 중 한 분야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도 고민을 하시죠. 내가 이게 잘 맞나?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향후 진로를 정할 때 내가 이 길을 그대로 가도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아직 정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거 한번 정하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우선 지난번 포닥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포닥은 바로 와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얘기는 박사 과정 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이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약간 확장하거나 살짝 변경하거나 하는 케이스들도 있긴 하죠. 하지만 간혹 저처럼 박사 과정 때랑은 완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들은 원한다고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운도 따라야 되지만 뭐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처럼 이제 실험하다가 분석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분석을 하다가 실험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실험을 할 때는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처럼 데이터를 다루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정리해서 데이터를 프로세싱 해가지고 논문을 써야 되죠. 분석이 들어갑니다. 실험이라고 해서 실험만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험한 사람들은 분야만 잘 맞으면은 관련된 쪽에 분석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그 반대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분석을 하다가 실험으로 넘어가는 경우 이제 컴퓨터로 프로그램만 돌리던 사람한테 이제 실험 장비를 주면서 실험을 하라고 하면은 뭐 박사니까 어떻게든 하겠죠. 처음부터 공부해서 하긴 하겠지만 효율적이지 않을 거예요.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제 프로페셔널한 사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진 않을 거예요. 이번 편에서는 이공계의 양대 산맥, 실험과 분석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다뤘기 때문에 전공별로 연구실별로 매우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험과 분석을 구분하는 게 애매한 분야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봤을 때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번 편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논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고요. 논문에 대해서 처음 다루는 만큼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